그랬고요. 여기 뭐 시간상 좀 넘어가면은 그냥 공익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공익하고 협의의 공익이 있는데 세법에서 얘기하는 건 다 공익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 사람마다 서로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공익을 많이 다루는 게 행정법에서 공익을 많이 다룹니다. 공익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행정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세법에서는 이제 다른 법에 있는 걸 찾아와서 썼는데 별로 정의가 안 돼 있고요. 저기 이거 좀 잘못 썼네.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공익을 번역하면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말이 있고 이거는 베니핏으로 바꾸십시오. 공익을 퍼블릭 베니핏이라고 쓰는데 우리나라 공식 용어는 아마 퍼블릭 인터레스트가 맞을 것 같고요. 예전에 150년 전에 조선시대 때에는 공이라는 게 그냥 임금님만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공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영리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국법인은 국내 모든 사업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청산소득, 투자양도소득, 미완료소득 이런 것도 다 냅니다. 근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청산소득 안 내고 그 다음에 미완료소득도 안 내는데 토지양도소득에 대해 낼 수가 있어요. 청산소득을 안 내는 이유는 보통 비영리법인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다 해산하면서 청산하면 그게 다 국가나 지방단체 아니면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낸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끝나고 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내는 게 어떤 게 있나?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 있나? 물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있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소득세를 배울 건데 그때 우선 말씀을 하나 드리면 법인세는 순자산 증거설이라고 해서 어떤 원인으로 이익을 가졌든 과세를 합니다. 근데 소득세는 원천설이라고 해서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해요. 그래서 같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법인세하고 소득세 이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법을 배울 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 도덕의 소득이 소득세가 과세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도덕의 소득이 사업소득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세법에 열거된 것만 개인들의 경우는 과세가 되고요. 어떤 면에서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순자산 증가설이라기보다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약간 개인소득세랑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과세 대상 수입 사업이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는 이게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이 있습니다. 이게 99년부터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뭐 신주인수권, 그다음에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또 한 번 냅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니까 그게 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슨 권리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 됩니다. 다만 3년 동안 고위목적 사업에 사용했던 거는 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등 매매 이익에 대해서도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등의 양도소득 여기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 등의 양도소득하고 여기 나오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유무형 자산의 처분 수입하고는 별도예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법인이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양도하게 되면 일단
3년 이상 그 고유목적 사업에 그 사용했으면 이제 안 내는데 그렇게 아니면 이제 한번 법인세를 내고요. 그 일정한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그 여기 토지등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을 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서 보통은 이 앞에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뒤에 것도 굉장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건의하거나 레코멘데이션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사업이 법인세 수익 사업인지 아닌지를 꼭 세무서 그 서면지를 해서 받아놓는 게 좋다는 그 어드바이스를 많이 합니다. 그게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그 나중에 바뀔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저기 국세청에 그 세무상담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물어봐서 하셔도 나중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저기 공익법인 세무 안내라는 거에 있는 것들을 제가 그냥 복사해 왔는데 시간들이 많이 가서 그냥 나중에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좀 우선 그 법인들부터 건물가격 임대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그 수익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냥 실비변상적인 걸 받으면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서점 운영하고 그러면 요새는 세무서가 사업자 등록을 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과거도 추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법인세라는 게 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그 손실이 나게 되면 법인세는 안 내요. 다만 이런 걸 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를 더 조심해서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제가 복세청 걸 써봤는데 그 세법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주변의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방법, 그다음에 국세청 콜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에 계신 분들도 그 자기가 그 담당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들을 잘 해주시는데 그게 법적 그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서면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면지에도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가 그냥 세법에 관해서 일반적인 거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약서 같은 거를 다 내서 회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구속력이 별로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판단이 되고요. 요거 세법에서 받은 답변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계약서나 이런 걸 다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식 질의가 되고 참 과세전청에 나중에 가서 다른 견을 가지고 다른 거로 과세할 수 없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14일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거고 여기서 쓰는 거는 법인세법상의 수익 사업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 과세법상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지난번에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하고 면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법인세 그 계산하는 그 방식인데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법인세 용어들이 그 회계에서는 이렇게 수익 비용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법인세에서는 입금 송금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수익이 아니었는데 그 회계상의 세무상의 이익이 되는 것을 입금산입이라고 그러고요. 혹시 또 비용인데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그 송금 불산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들을 이런 걸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몇 가지 있는 것들이 뭐 있냐면 우선은 기업에게서는 접대비를 얼마나 쓰든지 그냥 보통은 그 기업의 내부 통제에 따라서 쓰는데 세법에서는 그 접대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이 접대비를 한 5천만 원을 썼는데 한도가 세법상의 한도가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세무상은 4천만 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송금 불산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도 한도 초과액이라는 것이 있고요. 뭐 퇴직금 충당금도 한도 초과액 있고 그 몇 년 전부터는 그 법인이 그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 그 개인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도 초과액하는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그 저기 회계상의 이익보다는 세무상의 각사업료 소득이 많은 거가 일반적입니다. 미국은 거꾸로 그 여기에 더 적은데 우리나라는 성금물산입이 되게 많아서 그 회계상의 이익보다는 이쪽이 많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반인들은 거의 계산을 잘 못하고 그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주로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법 우리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수익사업하고 이제 수익사업만 그 법인세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사업만 이제 별도로 따로 계산을 하는데 이 세법이 같은 세법인데도 그 법인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만 과세한다고 딱 써놔가지고 그 이제 목적 사업인데도 이 수익 사업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료법인들의 의료 사업들, 박물관, 미술관 그 입장 수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고유 목적 사업, 공익 목적 사업인데 수익 사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전세법은 다음 별 건데요. 거기서는 또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공익 목적 사업이라고 써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이 세법에는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많지는 않지만 그 고유 목적 사업인데 수익 사업인 경우도 있고 고유 목적 사업인데 비수익 사업이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세법하고 회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따지게 돼 있냐면 이렇게 안 따지고 공익 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만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그러니까 세법에 따라서 이렇게 혼돈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상증세법 다음 주에 배울 거에는 공익목적 사업이라는 걸 썼는데 용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고유목적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고유목적 사업이 뭐냐면 법령 정관에 따라서 하는 것들 이렇게 써 있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익법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 주무관청에서 비용 쓰는 것도 엄청 까다롭게 하긴 하는데 그 인건비도 뭐 8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부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상진세법에서는 공익목적사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공익목적 사업 플러스 수익사업용 수익률 오는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또 하나 질문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고유목적 사업 이외에 그 비영리법인에서
행정직이 행정직에 대한 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 사용료 이런 것들 어떻게 될 거라는데 그것들도 그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여기가 보시면 수도광열비나 뭐 이런 것들 좀 약간 까다롭게 규제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여기 여러분들 배경을 공부하는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61년도에 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 과세하는 걸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그걸 다시 성금 사립한다는 걸 했습니다. 게다가 그 68년도에는 성금 제도를 없애고 그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영리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제도를 도입했어요. 제가 78년부터 회계사를 했는데 그때는 여기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 89년에 그 굉장히 큰 변혁이 있었는데 아까 6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그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주식양도수익, 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요거를 비영리법인의 그 수익사업에다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세율도 영리법인이랑 동일하게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영리법인들이 과거에 내지 않던 세금들을 내다 보니까 94년도에 어떤 제도를 도입했냐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금이자하고 배당에 대해서는 100%, 기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50%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을 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있는 사람들도 비영리법인에 그렇게 조사를 많이 나가진 않지만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그 곳에 가서 조사하면 거의 추징세액이 나온다고 그 국세청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회계사들도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시간에 특별히 제가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좀 관련 얻는 것들인데 이게 미국하고 일본을 통해서 왔었는데 원래 미국도 법인세라는 것이 한 130년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1940년대 말부터 그 이제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탈을 쓰고 그 영리법인이랑 서로 경쟁한다고 그래서 그 미국이 그 어떤 걸 도입했냐면 그 비관련 소득에 대해서 그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른 거가 그 저기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거에 대해서만 그 법인세를 내두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유목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랑 좀 우리나라는 달라요. 물론 미국도 이 non-related income이냐 아니냐 가지고 소송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1945년에 그 폐망하고 나서 그 일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권고를 받아서 비영리 법인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미국이 권고를 해서 도입을 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1950년 초에 이걸 도입하면서 그 간주기금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저기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그거를 고유목적 사업에 그 기부한 거로 봐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에 기부하면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안 내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을 이렇게 하다가 그 그러니까 94년 정도에 이 제도를 없앴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좀 계약이라고 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은 그 목적 사업 준비금은 94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도입을 했는데 우선 설정 가능한 그 법인이 그 법인격 있는 법인하고 그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그 뭐 기금하고 그다음에 저기 아파트 보통은 그 아파트 입주자 단체들 임차인 대표 이런 데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런 단체들의 경우에는 예금이자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단체들의 경우에는 설정할 수 없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간주기부금 제도랑 비슷하게 돼서 기타단체들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거를 고유목적 사업으로 전출하게 되면 그만큼 기부금으로 봐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더 잘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설정하는 금액이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100% 할 수 있고요. 기타 수익사업, 예를 들어서 뭐 임대 수입 아니면 다른 뭐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50%만 할 수 있는데 장학법인은 80% 할 수 있고요.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기타 뭐 국공립학 뭐 이런 데들 경우는 1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들은 100% 설정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장부에다가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세무조정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론적으로는 세무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왜 그러냐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게 회계상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정하는 게 맞는데 이게 좀 불편해서 거의 대부분 결산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라는 거에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결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놔서 공익법인 회계기준하고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이 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회계 처리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국세청의 공익법인 세무 안내에 있는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결산 조정을 보면은 이렇게 세무 조정, 그러니까 결산 조정할 때 만약에 이자 소득이 100이 있으면, 1000이 있으면 그만큼 고정부채를 계상을 하고 이거를 비용을 계상을 해서 결산서상의 이익을 이제 줄이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전출, 이게 뭐냐면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을 안 하고 그냥 장부상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수익사업에서 설정된 준비금을 비수익사업, 다른 말로 하면 고유목적 사업으로 넘기는 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국세청도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앞에 걸 보면은 지출할 때 이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현금이 나가면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계사들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니까 이렇게만 계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유목적 사업비는 두 번 계산을 해서 일단 이렇게 앞에 것처럼 여기 나가고 나서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만큼 해당된 것만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헐고 그거를 손익계산서에서 운영성과표에서 환입을 잡는데 요거는 세무상의 입금이 아니라서 이거는 입금 불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써놓은 게 어떤 거 있냐면 어느 변호사가 큰 공익법인 컨설팅을 해주면서 써놓은 걸 봤는데 이제 고유목적 사업이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입금 산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이나 변호사들도 이게 5년 동안 세금을 안 낸 것처럼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의원이 아니고요. 5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그때 법인세를 납부하니까 과세의원입니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과세의원이 아니고
설정하고 나서 5년 동안 사용하면 그냥 텍스 세이빙이 된 거고요. 사용하지 못했으면 과세 이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있었던 우리 홍익대학교도 말씀드리면 홍익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 회계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매도 추징당한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2019년인가 3.1회계법인에서 안내했던 거 거기에 있는 책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기록 관련돼서 법인세 신고를 결산할 때든지 이럴 때 요 장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회계사님한테 보여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는 보통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이 거의 다 12월 말인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게 돼 있고요. 이제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만 있는 법인의 특별 그러니까 간이세 신고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이제 저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천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환급받는데 요즘은 환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있으면 정기예금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있으면 요새 이자가 0.6%니까 저 60만 원 받으면 한 10몇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고해서 신고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수익사업은 없고 저 토지나 건물 같은 거를 매각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일반 법인세 신고가 아니라 자산양도에 대한 별도 요것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서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기부금은 우선 여러분들 기부금하고 접대비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같이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부하는 법인의 입장, 영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고요.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접대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대비 한도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원래 법인세에서는 비용, 성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사회공헌 목적에서 이제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느 한도 계산을 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부금은 회사의 영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고 접대비는 관련이 있는 지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민법에서는 증여라는 말 쓰고 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품이라는 말 쓰고 법인세 동수에서는 기부금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상정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지만 사회복지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후원금이라는 말을 쓰고요. 기부금 성격의 회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기부금 또는 출연재산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부금은 그냥 현금주의가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정을 했지만 실제로 안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기부금들은 현금주의로 인식을 하고 세법에서도 이따가 사례에서 하나 나오는데 어음 같은 것으로 기부금 했을 때 그때는 어음이 결제되는 때 기부금을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세법상의 기부금이 2020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이렇게 법정 준비금, 정치자금 준비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공제 제외. 이거를 이제 세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비지정기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일 전에 배웠던 사회복지법인 쪽에서는 그 지정기부금이라는 게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이고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거를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했는데 세법에서는 여기 공제할 수 있는 거를 지정기부금이라고 그러고 여기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 그거를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쓰는 용어랑 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게 이제 올해 1월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코드는 똑같은데 그냥 여기 법인세법 24조 제1항 1호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그 24조 3항 1호에 의한 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도 그 예전 말 그냥 많이 씁니다. 이렇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세법에서도 공익법인 등이라는 말을 써서 요 앞에 있던 요게 이제 예전 법정기부단체고 뒤에 있는 거가 지정기부단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세제를 좀 요약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용어는 바뀌었지만 그냥 과거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법정기부금은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안에서 50% 한도 안에서 인정을 해주고요.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안에서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법정기부금이 훨씬 더 유리하죠. 뒤에서 보겠지만 공동모금회가 법정단체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은 지정기부금이라서 이제 공동모금회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서로 경쟁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를 더 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어느 종교단체에서 마스크 한 5,000장을 받기로 했는데 조그만 법인이 적십자사를 기부할까 아니면 종교단체로 기부할까 이런데 회계사가 대한적십자사가 법정기부 단체니까 종교단체에 기부하지 말고 적십사에 기부하라고 했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달라고 건의들도 많이 하는데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이랑 좀 비슷한데 우리 일반 개인들에 보게 되면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100%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에 대해서 30%인데 여기 어떤 말이냐면 여기는 세액공제고요. 여기는 피드경비를 산입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이게 과거에 이제 필요경비 공제제도에서 이거를 바뀌었는데 그래서 기부금 공제가 굉장히 줄었어요. 사실 저도 보면은 예전에는 연말에 기부금 공제로 해서 거의 그냥 굉장히 많이 환급을 받았었는데 요새는 거의 환급받지 못하고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신문기자들이 엄청 많이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하게 아름다운 재단의 전현경 간사라는 분이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건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60억이고 이익이 6억인 기업이 3천만 원을 기부했을 때 보통 보면은 법인세 세율이 2억까지는 10%고 2억을 넘어가게 되면 20%가 되거든요. 그래서 1억인데 다시 거기다 지방세가 10%가 붙어서 1억 1천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근데 3천만 원을 내게 되면
이 계산할 때 여기 앞에서는 4억이었지만 3억 7천만 원에 대해서만 20%가 내서 9,400을 해가지고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그 한 그 2,400가 나는데 그만큼 이제 텍스 이펙트 3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실제적으로 기부한 효과는 2,440만 원만 기부한 것이 됩니다. 그 모금 활동하는 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부할 건가 텍스할 건가 그러니까 그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거 아니면 세금을 낼 건가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게 텍스가 먼저 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부세 공제가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또 아마 정부 재정도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요. 여기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는 경우는 여러분 단체에서는 별로 없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기부금이 이렇게 1억 450만 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법정 기부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 안에는 작년 거라고 봐서 그 다음에 1월 말에 만기되는 지급금으로 지급되는 게 있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전액 송금 불산입하는 게 150만 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지적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1억 7,850만 원이고요. 세무조정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회계상의 이익에서 세무상의 이익으로 조정하는 거가 되는데 입금 여기다가 플러스하는 게 4,150만 원이 있고 여기 물론 안에는 이 기부금도 다 공제한 후에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요 숫자에는 그러니까 150만 원하고 요 50만 원도 송금 불산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송금 산입 입금 불산 항목이 뭔지 모르지만 이만큼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 1억 3,500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복잡한데 우선 결산서 단기 순이익이 1억 7,850만 원이 있고요. 입금 상기 송금 불산입은 여기 있는 요 숫자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도 3,900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걸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 요 숫자 1억 7,850만 원에서는 원래 요 숫자에서는 요 숫자를 뺐던 숫자거든요. 그래서 한도 계산할 때는 법정 준비금하고 지정 기부금, 그다음에 엄지급 기부금은 인정되는 지정 기부금이 아니라서 그걸 가산하게 되면 이 법정 기부 준비금 한도 계산할 때 베이스가 얼마가 되냐면 이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서 다시 2월 결손금을 빼면은 이 숫자가 이제 법정 기부금 한도 계산하는 게 숫자가 되고 거기다가 50%까지 해주니까 7,200이 되거든요. 그런데 법정 지급은 5천만 원만 했기 때니까 한도 초과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2월에 갈 수가 있고요. 지정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숫자가 이렇게 오는데 다시 2월 결손금이 이렇게 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준비금을 뺀 숫자 이 숫자를 제가 잠깐만 폰트 알아서 5천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빼서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별도 베이스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 기부금은 제출한 게
300인데 한도액이 8,900이 안 나와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나옵니다. 오늘 퀴즈에서 간단한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간단한 거로 해서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퀴즈를 냈습니다. 개인 기부금은 조금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좀 보시면 우선 한도는 이렇게 법정 기부금은 100% 해주고 지정 기부금은 30%고 종교 단체는 10%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 총가분까지는 30%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보시면 이 4천만 원이게 되게 되면 지정기부금으로는 4천만 원 곱하기 1,200만 원까지만 하게 되고요. 법정기부금은 4천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을 1,000만 원 이상 했을 때는 그게 2월 공제가 가능하고요. 새 공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까지 15%, 그 다음에 1,000만 원 넘어가는 건 30%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계산한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요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 본인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게 1월 달에 발표가 됐던 건데 지금 아마 연말에 가서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1,000만 원까지는 15%고 1,000만 원 초과를 해서 30% 하게 되는데 이거를 올해만 아마 20%로 바꾸고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35%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부금 세액 공제를 좀 올리면 비영리단체들한테 기부할 게 좀 많아질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올해만 하겠다는 그런 걸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시 아까 거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조직 기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여기다 계산을 해놨는데 그 케이스 말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게 어떻게 계산된다는 것들 써 있어서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참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정결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요새는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아마 컴퓨터에서 나오긴 하는데 산식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을 말씀을 드리는데 2018년에 굉장히 큰 변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법정 기부금은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들, 그다음에 국방금 천회적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낸 것들도 이제 법정 기부금이 되고요. 여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면 공동모금회하고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보의 나눔이 법인세법상 그러니까 법정기부금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이거는 이제 법인이 기부했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을 가게 되면 우리 개인들이 냈을 때는 법인세법상의 기부금 플러스 이런 몇 년 전인가 어디죠? 서양 어디서 그러니까 유조선이 조난당했을 때 가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많이 가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가서 하루 5만 원 시간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제출된 분은 아직 발인 못했습니다. 법정기부금이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거의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정기부금은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큰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들 걸 보면은 여기도 법인사법상의 지정기부금 그거 이외에 그 노조 회비 내는 거, 그 다음에 공익신탁에 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기부금 민간단체에 내는 거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법인격이 없는 그 단체 중에서 행안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중에서 행안부에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를 받은 데들은 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개인만 되고 법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 약간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법인에 소금하지 말고 회원들한테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기부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제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1호 규정에 의한 것들이 다시 보시면 6가지가 있고 그런데 여기 저 같은 회계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학회 뭐 이런 데 본인들이 그 이제 지정기분 단체인가 아닌가 그것만 따지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우선 대한정신사사나 한국장학재단 이렇게 예전에는 법정기부금단체를 했었는데 거기도 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바꿨습니다. 다만 바로 바꾸지는 않고요. 여기가 지정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사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가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바뀌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이 다쳤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과거에는 그냥 지정기부금단체로 됐었는데 이제 심사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원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재단법인 동아시아 경제연구원도 예전에는 그냥 학술연구단체로서 그냥 당연 지정기부금단체였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작년 말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서 어떻게 했냐면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올해부터는 굉장히 다시 받아야 돼서 특별히 올해 학회 같은 단체들이 지정기부금 단체를 많이 바꿨고요. 또 올해 바뀌었던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작년까지는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재부로 가는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게 미국 제도를 굉장히 많이 영향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단체 요거는 올해 거를 다 가져왔는데 이렇게 5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가장 까다로운 것들이 뭐냐면 오래된 단체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조항들이 좀 오래된 단체들의 경우에는 정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을 하기 전에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정관 변경이 이렇게 쉽지 않아서 정관 변경할 때 몇 개월씩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신설 단체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맞추어서 정관들을 만들기 때문에 불편해졌는데 오래된 단체들은 이걸 신청하려고 그러면 여기 요건에 맞는 정관 문구들을 다 수정을 해서 정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분기별로 추천하고 분기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정기금 추천할 때 그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른 건 뭐 괜찮은데 이렇게 사업계획서 같은 거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종교단체들의 경우에는 그 지정기금 단체 지정을 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앞에서 나왔지만 그 지정기금 그 공제 한도가 30%가 아니라 10%라는 게 좀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단체에 대해서 10%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종교단체 경우에는 정부의 간섭이 좀 그 덜 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10%만 해준다는 얘기도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요거는 요 뒤에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그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그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법인격이 없는 단체들이 여기다 신청을 하는데 그 법인격이 있는 단체들도 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도 여기다가 그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 법인격이 없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이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채워야 됩니다. 이걸 이제 하고 나서 그 세법상의 그 이제 기부금 공제 단체가 되려면 그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행안부의 그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앞장 거는 그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은 그 이제 올해부터는 그 국세청에서 그 국세청에 추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재정부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거는 과거처럼 그냥 계속해서 행안부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재정부 지정하게 돼 있고요. 분기가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부금 민간단체 하기 위해서는 앞에 여기 있는 요거 요건 이외에 따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 거 이게 뭐냐면 저 수입 중에서 그 개인이나 후원금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퍼블릭 서포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공공의 서포트를 받는 것이 요건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들은 거의 그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들의 지정기본단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천 서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제가 대한접수자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접수자사는 2018년까지는 법정기부단체였는데 죄송합니다. 단체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정기부단체로 이제 바뀌지만 그 만료가 내년까지는 법정기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새는 구시청 사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홈택스에 가셔서 공익법 결산 공시에 가면 이제 어느 단체가 지정기본 단체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 제가 돕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연구원인데 굉장히 규모가 작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학술연구단체인데 2018년 세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 작년 지정기금 단체였는데 작년 연말까지 그 그냥 당연 단체였지만 올해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세무서에 가면 너무 까다로울 거라고 해서 저희도 작년에 작년 7월부터 정관을 바꾸고 그래서 그 10월 달에 신청을 해서 작년 연말에 지정기금 신청을 받았고요. 여기 5년인데 요새는 요것도 좀 빨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얼마 전에 그 좀 상담했던 경우인데 어느 지방 변호사회가 그 이제 어려운 법조인 있는 청년 변호사들을 돕기 위해서 그 이제 전문의 배당 책임법을 들고자 하는데 그것도 이제 돈들을 큰 대형 법인들한테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는데 우선 이런 지방 변호사 협회 같은 데가 그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데가 아니고 그냥 회비를 운영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정기금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2018년에 바뀐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이런 그 동업자 단체들한테 내는 특별회비를 지정기금으로 그 인정을 해줬는데 2018년에 세법을 바꿔서 그 특별회비는 지정기금이 아니라는 그런 법을 바꿔놔서 지정기금이 될 수 없게 됐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이제 변호사회가 상징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니면 이런 증여를 받게 되면 출연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이 이슈는 거의 다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똑똑한 세무 공무원이 그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저는 그 우리나라 그 법의 좀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이슈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 변호사들이 그 혜택받는 변호사들이 그 여기에 대해서 그 베니핏을 받았으면 그게 다시 또 증여가 돼요. 그래서 그 저기 굉장히 세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법 같은 거를 바꿔야 되지 않는 한 현행 세법으로는 어렵다고 그 어드바이스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은 그 이렇게 발급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그 저기 전자 기부금 제도로 다 바뀌어서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그 연간기부금 모금 실효서를 작년까지는 3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 와서는 그 4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었고 그다음에 상경세법상의 양식을 했을 때는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없어도 될 텐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다음에 6월까지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라는 것을 그 굴수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건건히 내지는 않고 이렇게 요약해서만 내고 세무서가 요청하면 건건히 다 내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기부자 발급 명세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져가 있어야 되고 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 같은 게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정기본 단체 그 이행 의무는 아까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미국 제도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 지정기본 단체는 상정세법상의 공익법인 비슷하게 이런 그 요건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본 단체인데 그 경우에는 그 이렇게 의무이행 점검보고서라는 걸 내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 주무관청에서 이제 주무관청이 내면 주무관청이 다시 고시청에 내는데 내년부터는 고시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서실 기부금 단체 명단 공개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여기에 해당되는 데들이 주로 어떤 데가 있냐면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뭐 불교를 뭐 하는 건 아닌데
불교 그 사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조계종에 계신 분들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불교 신자분들은 법명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주민등록상의 그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사찰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그 법명이랑 서로 맞지 않아서 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좀 그 이상한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여기 기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제 기부금 낸 것보다 훨씬 많은 기부 영수를 받아서 그 공제받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크로스 체크가 돼서 그 기부금 영수증을 가짜로 발행한데도 처벌받고 개인들도 기금세 공제 토해내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 퀴즈를 했는데 그냥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동모금에는 그 저기 법정기금단체고요. 사회복지법인은 지정기금단체고 대학병원은 법정기금단체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지정기금단체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혹시 없으세요?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가 카톡에 그 퀴즈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오늘은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좀 어렵게 하시지만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에 그 퀴즈에 답변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퀴즈를 풀어보시면 뭐라고 말씀드리지? 저기 복습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퀴즈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